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철뉴스 시간. 오늘과 내일은 그동안 스쳐 지나갔지만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모아서 특집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최근 폭우, 폭염 등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 기록적인 폭우, 이 역시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네. 기상청장 역시 기후변화가 아니면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중부지방을 강타했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희동 기상청장이 평가를 내렸었는데 네. 지난 8일 밤에 신대방동에 그날 1시간에 141.5mm의 비가 온 거잖아요. 엄청난 비예요. 서울에서 비공식이긴 하지만 1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신대방동에 하루 동안 381.5mm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것이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 해의 장마도 어마어마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태풍이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희동 기상청장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번에 보를 그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또 네. 남부는 폭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8년 역대급으로 강했던 태풍 쏠릭이 제주 남쪽에서 북상하다가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점과 선으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특이한 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통계를 볼 때 이렇게 선으로 보잖아요. 네네. 추세를 보는 것처럼 네. 기후변화도 30년 1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봤을 때 모양이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 그게 예. 바로 기후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유희동 청장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평균치에 벗어나는 그런 값이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범위 안에 그 이상적인 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 건 특별히 무슨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기후 위기란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우리보다 다음 세대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그 전파나 지진계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진폭이 그렇죠. 예, 이렇게 선을 긋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라는 게 그것 때문에 무섭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유럽은 지금 또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인강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라인강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강들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가 기록적인 폭염과 적은 강수량의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도했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라인강 수위가 40cm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30cm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40cm가 왜 중요하냐면 네. 운송회사들이 바지선 운항할 때 물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 마지노선이 40cm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 거기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제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네. 또 하나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일시적으로 이제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을 좀 돌리면서 냉각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으로 일부 배출할 수 있도록 일부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처럼 가뭄이 아주 심각해지게 되면 냉각수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냉각수 배출을 줄이게 되면 예. 전기를 덜 생산하게 되고 지금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고 유럽은 굉장히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에어컨을 많이 쓰지 않는다. 근데 요즘 워낙 너무 시원한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근데 4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 재택근무를 한다.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전기 사용량 중에서 한 10% 정도를 에어컨과 선풍기 때문에 쓰게 된대요. 더우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잖아요. 네. 쓰면 전기가 모자라니까
또 많이 틀게 돼서 기온이 또 올라가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다시 선풍기와 에어컨을 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원전이 지금 56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물 부족 상태로 지금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하고요. 이게 프랑스나 뭐 영국의 예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라인강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4대강 모델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원래 이제 4대강 사업을 구상할 때 뭐 배들이 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운하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운하도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건데요. 근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 또 이런 기후 변화로 예상 밖의 발견을 또 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발각요? 네, 그 세계 최대 인공호수인 미드호수가 미국의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그 경계에 있는데 여기 네. 이제 가뭄이 되니까 물 수위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시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물이 있으니까 시체가 있는지 몰랐다가 물 수위가 계속 내려오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 5월부터 이런 예상 밖의 시체를 발견하는 일이 4번째라고 합니다. 5월 1일에는 유해가 담긴 통이 발견됐고요. 이 남성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같은 달 7일에도 유해가 발견이 됐었고요. 지난달 25일에도 유해의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호수에서 발견된 변사체들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조직 범죄에 의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추정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미드호수가 라스베가스랑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자꾸 떠올리게 되거나 추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유골하고 비행기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10년 전쯤에 프랑스인 등반객 2명이 발길이 끊긴 옛 등반로 인근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의 유해를 발견하게 된 건데 이 유골의 주인은 역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전에 네네. 4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슈토키 빙하에서도 거의 온전한 상태의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겨울에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닫히면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네.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등산을 했던 전문 등반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눈도 많이 눈사태가 내리고, 나거나 실족을 그래가지고 하면. 네. 찾는 걸 포기했던 그렇죠. 이런 이제 유해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일종의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보통 이제 지진 나면은 쥐들이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도 예. 있고 속설처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 꿀벌이 사라졌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06년 미국에서 꿀벌 떼죽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꿀벌이 평균 30%씩 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014년에 꿀벌을 국가 보호 가축으로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꿀벌 7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래요. 2012년하고 13년에는 꿀벌이 20%씩 줄어들고 네. 또 유럽에서는 연간 30%, 중국에서도요 연간 13%씩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죠. 근데 꿀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수분을 못 하니까 네. 농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장 농업- 이제 과일값이 막 오르고 그 출하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꿀벌이 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기후 변화가 벌의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줬고 꿀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9월하고 10월에 저온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꿀벌이 이제 발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겨울이 11월, 12월이 좀 따뜻하니까 원래 식물들 안에 온도를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예. 일정 온도가 넘어서면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저장한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꽃이 피게 되는 건데 네. 11월하고 12월에 고온 때문에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를 한 거예요. 근데 꿀벌이 갑자기 올라가서 봄으로 착각하고 나왔는데 체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꿀벌들이 그 상당수가 겨울에 나왔다가 죽었고 그다음에 이른 시기에 개화한 꽃 때문에 월동 중이던 일본들이 외부 체력으로 체력이 소진돼서 못 돌아오고 죽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꿀벌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아열대 지방에 있는 해충들이 좀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모기만 봐도 우리나라에 맞아요. 서식하는 예. 모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해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등장을 해서 방제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80종 이상의 식물이과 줄기를 먹어치운대요. 그러니까 게다가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1000개씩 알아놓는다고 하거든요. 번식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 초창기에 방제를 못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해충들이 많이 생기고 미국 선녀벌레, 꽃내미, 그다음에 매미나방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해충들이 굉장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보고된 해충만 해도 최근 30년간 89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자연의 뭐 한 일부분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인간은 그걸 극복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겁이 나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꿀벌만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바닷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바다는 이제 수온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푸른 바다 거북이라고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푸른 바다 거북이 우리나라 봄이나 여름에 제주도 연안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는 이 푸른 바다 거북이 열대에 사는데 동해에서도 포착이 됐다고 해요. 이유는 이제 당연히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대나 아열대에 서식하는 종들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연안에 보이는 쏠배 간팽이라고 하는 네네. 이 생물도 작년에 거문도까지 북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갑둥어라고 노란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신안 홍도 앞바까지 지금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십자가 모양을 띤 십자 긴 수지 맨드라미, 그다음에 멸종위기 1급인 나팔고동이 빨간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장면도 남해안에서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016년에는 열대 어종인 투라치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아열대 종들이 발견됐나 보니까 예. 그 2018년에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약전의 자산어부 영화로도 예, 예. 나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당시에 집필 2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흑산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조사해 보니까 자산어부에 기록이 되지 않은 종이 26종이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기후 변화로 상승하면서 네. 그 서식 바다 밑의 환경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의 대표적인 수산물 하면 뭐 오징어를 떠올리실 텐데요. 속초 가면 꼭 사오잖아요. 그래서 네, 깎는 거 가서 뭐 보면. 생물로 먹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정말 맛있잖아요. 네. 요즘은 서해안 명물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진도항에서 오징어를 실어 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요. 태안 네. 앞바다에서 지난달 초부터 오징어 잡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징어 잡이배는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새벽에 나가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계속 찍어야 되니까 사실 저도 신입 아나운서일 때 오징어 잡이배 타는 게 정말 싫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집어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켜놓고 물고기 잡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굉장히 동해의 상징물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서해에 아까 말씀하신 명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서해안의 오징어 어장이요. 진도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지금 형성이 됐고요. 성어기인 이번 달부터는 주로 태안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5년 전쯤에 수온 상승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표층 온도가 서해 같은 경우 24도에서 2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년보다 1, 2도 높은 건데 1, 2도 높은 게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평균을 잡아서 1, 2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그렇죠. 높다고 표층의 봐야 온도가 되는 그 거죠. 정도니까. 예.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바다 속 환경도 이렇게 바뀔 정도면 육지에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섭취를 한다는 네. 먹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요, 2008년부터 아열대 작물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총 52종의 아열대 작물을 도입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잘 자랄 수 있는 종을 22종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백향, 망고, 그다음에 용과 같은 과수 8종, 그다음에 네. 채소도 여주, 롱빈, 안티초코 같은 최근에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 이런 채소 7종들을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경이면 그 약간 서늘한 기후 때문에 그렇죠. 예. 빨간 사과가 잘 네.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요즘에는 아오리 사과로 해서 그 푸릇푸릇한 풋사과처럼 예. 생긴 그 사과가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경북 지역에서 사과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주산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계속 뭐 판단을 적응해 못하겠어요.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외에서는 감자, 아보카도, 바닐라, 토마토 네. 뭐 흔히들 우리가 접하는 작물인데요. 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학술지 식물인간 지구에 실린 그 연구를 보니까 흔히 접하는 아까 말씀하신 뭐 토마토나 뭐 감자 이런 거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채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야생 근원종이라고 부르는 이 작물들이 35%가 중남미에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감자, 아보카도, 바닐라,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는 작물인데 이런 작물의 기원종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바닐라 같은 경우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고요. 아보카도는 준위협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나 캐슈넛, 뭐 커피 등이 작물 위기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어떤 그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쭉 짚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자동차 짐을 좀 덜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수병을 바로바로 비운다든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게 모이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가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네.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네. 지구 환경 보호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특집으로 준비한 밤참 뉴스. 오늘은 여름 휴가철이지만 쉬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 얘기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다 요맘때인데 네. 이분들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힘든 시기인 거예요. 날씨가 더운데 그러네요. 네. 사실은 여기 전기나 이런 것도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데이터 하나를 지워 먹어가지고요. 복구를 하러 컴퓨터 데이터 복구해 주는데 네네. 며칠 전에 있죠. 갔었어요. 예. 갔더니 그 물에 잠긴 컴퓨터들이 잔뜩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니까 침수된 곳에서 네. 컴퓨터를 맡긴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아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저지대에 있을 경우 침수가 됐다고 보면 네.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복구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상인분들이 화재 보험은 그래도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음.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화재 보험을 드신 분들은 많은데 풍수해 보험이나 수해 보험을 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게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뭐가 문제가 된지 파악조차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를 정리를 하고 공사하고 하면 거의 이제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비용도 어마어마한데다가 네. 이미 코로나로 타격을 입을 대로 입은 음. 자영업자분들이 침수 피해까지 복구를 못하게 되면 이게 생활화 터전을 놔야 되나 하는 생각하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인분들은 살아야 되니까 예. 절박한 마음으로 복구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 공무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피해 상인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부서진 가재도구 씻고 정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좀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날씨도 더운데 무거운 집기류를 옮기고 정리하고 또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질까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수해 겪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다 원상 회복한다, 복구한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무엇보다도 뭐 하다못해 뭐 작은 책상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뭐 가재도구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도 또 사람이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니까요. 서초, 동작, 관악, 영등포 4개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약 8,200톤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예. 이 4,00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장비하고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쓰레기가 생긴 상황이지만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이 신대방동에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만 해도 관악구 클린센터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여기 막 줄을 지어서 폐기물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부들이 이제 이거를 트럭을 동원해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한 열흘 정도는 동네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림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l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네. 거의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런데 거기를 쓰레기가 막 널려있고 위험한데도 그 펜스를 쳐놨는데 그 펜스를 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 걱정입니다. 근데 폭우 피해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지금 복구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 허리 펼 시간조차 없다고요. 재난은 절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피해를 입고 아픈 사람들은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정규직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다는 생각을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반지하잖아요. 네. 이 서울대 청소노동자 분들이 이제 관악구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으니까 10시부터 학교에서 문자가 왔대요. 비상 상황이니까 출근을 좀 해달라 밤에. 네네. 그 와가지고 학교까지 와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학교의 기숙사는 다 물에 침수가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흙탕물이 계속 유입되는데 복구 작업을 하거나 대피를 하거나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가 없어 물을 퍼내는데 뭐로 퍼낸지 아세요? 뭐요? 그 스티로폼 상자로. 스티로폼 예. 상자. 라면 박스 절반 되는 스티로폼 상자를 두고 밤새 기숙사 지하층에 물을 퍼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밤새 물을 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계속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침수된 물건들을 다. 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일을 하고 보니까 32시간가량 이동 시간까지 32시간이면 거의 하루 반나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허리도 한번 못 펴고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환경 자체가 어둡고 덥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문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공무장갑도 한번 제대로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침수된 것에 가면 찌릿찌릿한 걸 느낄 수 감전사고 네네.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피해 복구 작업으로 뭐 닷새 쉽게 퇴근을 못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19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과로로. 기억나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즈음에 원래 3주기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날도 청소노동자분들은 밤새 물을 푸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수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또 복구를 위해서 투입되는 사람들도 전부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네. 예. 굉장히 시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하니까 네. 다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동작역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막 침수가 돼가지고 철철철 흐르는 게 저희가 이제 트위터나 SNS 통해서 그때 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이제 폐쇄가 됐다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예. 청소 노동자 어머니가 이렇게 밀대를 밀고 가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예. 참 물을 다 퍼냈네 이제 복구가 곧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이 안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철철철 내려오던 걸 다 치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연일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다 붓고 온몸에 파스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특히 침수 지역에 전기 설비가 많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네. 근데 마지막 역까지 지하철을 지킨 분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청소 노동자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아마 재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늘 이용하잖아요. 네. 늘 이용하고 아주 편리하게 늘 그 자리에 그대로 그게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네. 알고 보면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움이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안 되겠다. 그 뒤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그날 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청소복 입고 지나가시던 거. 이제 특히 마트 노동자들의 경우에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네. 좀 호소를 해왔었는데 의무 휴업이 생기고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마트에서 일을 좀 오래 하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되게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를 짜주잖아요. 뭐 네. 7명, 8명 이렇게 조를 짜주거든요. 근무 예. 시간도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트에서 그 의무 휴업이 생길 때는 딱 다 같이 문을 닫으니까 그렇죠. 한 달에 2번이라도 예.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손이 모자라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쉬어야 된다고 하면 왜 네. 쉬는 거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쉬시는 날 원래 쉬기로 한 사람하고는 바꿔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날은 그렇다고 치고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경우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예비 상견례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면 인원수가 빠듯하게 되어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네네. 그럴 만한 사정도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었는데 의무휴업이 생기고 나서 어쨌든 마트는 좀 돈을 덜 벌었겠지만 네. 한 달에 2번 공식적으로 다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무휴업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니까 네. 노동자분들은 그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휴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돌아가면서 보통 평일에 쉬시니까 특히 주말에 쉰다는 거는 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영업의 자유나 아니면 골목상권 침해 이런 문제만 관심을 가졌지 네. 노동자의 건강권이나 휴식권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 해봤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지난달에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그 10개 종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었거든요. 네. 그때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상황이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중 10개 중에서 제안 중에서 가장 탑에 오른 3가지를 뽑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라고 예, 시작해서 투표를 시작을 했었는데 만약 그러면 폐지를 하고 싶은 업주가 있어요. 그러면 예. 사람들 다 동원해서 가서 투표를 하라고 시키면 사실은 실제 현장하고 투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뷰징 사태로 오수재한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서 1등을 했지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권이나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는 것에 대해 본인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인기 투표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방식이잖아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을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찬성한다기보다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누가 가장 힘들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의 원칙은 노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도 네, 사실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 특히 바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에어컨 수리기사님들인데요. 우리 입장에서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왜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수리기사님들은 뭐 한 달 내내 움직여도 결국은 일손이 모자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외기를 보통 점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에어컨의 네. 경우에는 실내에 이제 에어컨이 있고 바깥에 실외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더워질 때에 주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실외기가 다들 아슬아슬한 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안전 장비를 위험해요. 충분히 하시고 바깥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처리해야 될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장비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난간에 매달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너무 더워서 아기가 땀띠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사님. 그럼 또 그걸 못 부리쳐가지고 그렇죠. 딱하니까. 네, 위험한지 알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 에어컨 기사분들 중에는 예전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메워주셨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시니까 원래 숫자보다도 지금 적은 숫자가 또 폭염이니까 에어컨들을 많이 트시고 고장 나거나 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빠듯한 시간 내에 하다 보니 무리가 되고요. 땀이 비오듯이 흐르니까 저는 저러다가 탈수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사고도 계속 발생하지 않나요?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5년 동안 에어컨 설치 수리 작업 중에서 8명이 추락사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서 실외기를 점검하던 30대 기사가 추락해 숨지면서 서울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사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에어컨 수리를 그럼 기사를 많이 뽑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에어컨이 사실은 성수기에만 많이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뽑았던 기사를 많이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 겨울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이나 조그만 사무실, 오피스텔 에어컨 점검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네, 노동조합 맞아요. 보호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어디 소속돼 있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분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은 개인 보일러하고 에어컨을 같이 그쵸.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 비용도 약간 비교를 하게 되니까 예.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날이 더워질수록 밀려드는 주문에 분주한 곳이 또 있다고요? 예, 얼음이죠. 요즘 뭐 겨울에도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요. 네네. 사실은 주요 편의점 얼음컵 매출이 지난 7월 말에 전년 대비해서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설비가 아마 굉장히 쉴 새 없이 돌아갈 텐데 이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24시간을 가동을 하고 근무 시간을 12시간 늘려서 교대 근무를 해도 주문량을 다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 이제 얼음컵 공장 알바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좀 잘 아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얼음컵이 처음 들어와서 도입됐을 때 네.
밤샘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수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려고는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우리의 편리함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수고로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